지도 북쪽 끝을 보면 북미 대륙 바로 옆에 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린란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북미에 붙어 있는데 생뚱맞게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덴마크 땅이죠. 무려 300년째 덴마크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 84%가 독립을 원합니다. 당장이라도 나가겠다고 하죠. 그럼 주인인 덴마크는 막을까요? 아닙니다. 나가도 된다. 법적으로 다 허락해놨다는 입장이거든요.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도 된다고 하고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15년째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란드는 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이름 뜻이 초록 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 섬의 81%가 얼음이죠. 초록은커녕 온통 하얀 눈밭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시계를 986년으로 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에 붉은 에이리크라는 바이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3년 동안 쫓겨난 신세였죠. 그렇게 서쪽으로 도망치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발견했는데 막상 가보니 온통 얼음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돌아갔겠지만 에이리크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로 가봤자 범죄자 취급을 받을 테니까요.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에이리크는 이곳에 자신만의 정착촌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죠.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얼음뿐인 땅에 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리크는 이름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 얼음 땅에 그린란드, 즉 초록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풀이 자라고 농사가 될 거라고 믿을 테니까요. 그는 아이슬란드로 돌아가 서쪽에 진짜 초록땅이 있다고 소문냈고 실제로 이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25척의 배가 에이리크를 따라 나섰습니다. 거친 항해 끝에 11척이 침몰하거나 돌아갔지만 14척이 남서쪽 해안에 도착해 정착촌을 세우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운도 따랐습니다. 마침 그때가 기온이 비교적 높은 중세 온난기였거든요. 실제로 해안가엔 풀이 자랐고 바이킹들은 양과 소를 키우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전성기엔 인구가 5천명까지 늘어났죠. 이 무렵 북쪽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1200년경 캐나다에서 이누이트족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그린란드는 두 집단이 함께 사는 땅이 됐습니다. 한편 바이킹들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풀이 좀 자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 땅엔 철도 없고 배를 고칠 목재도 안 났습니다. 유럽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려면 팔 게 필요했죠. 이때 바이킹들이 찾아낸 게 바로 바다코끼리였습니다. 그린란드 북쪽엔 바다코끼리가 널려 있었고 바이킹들은 이걸 잡아서 상아를 유럽에 내다 팔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바다코끼리 상아는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327년 기록을 보면 상아 하나가 소 한 두 마리 값과 맞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상아 덕분에 바이킹들은 유럽과 교역하며 철과 목재, 곡물을 수입해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4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14세기 무렵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소빙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바다는 얼어붙었죠. 상하 시장마저 무너졌습니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하면서 코끼리 상아가 유럽에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품질은 더 좋은데 물량까지 많아지니 바다 코끼리 상아 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교역선마저 끊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이킹과 이누이트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똑같이 추웠는데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이킹들은 유럽식 생활 방식을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풀도 안 자라는 땅에서 가축을 키우고 농사에 매달리다 결국 고립됐죠. 반면 이누이트는 달랐습니다. 농사가 안 되면 사냥을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얼음을 깨서 바다 표범을 잡고 고래를 잡아 그 기름으로 난방을 해결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환경에 맞서던 바이킹은 15세기 초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졌고 환경에 적응한 이누이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바이킹이 사라진 뒤 200년간 그린란드는 유럽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1721년 덴마크에서 배 한 척이 그린란드로 들어옵니다. 그 배엔 한스 에게데라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루터교 목사였죠.
에게대가 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옛날 바이킹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온 거였죠. 아직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가톨릭을 믿던 그 옛날 사람들을 이제 루터교로 개종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이킹은 씨가 마른 지 300년이 넘었고 이누이트만 있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선교 대상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에게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려고 상인들한테 돈 모으고 왕실을 설득하고 무려 13년을 매달려서 겨우 온 길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바이킹은 없지만 이누이트가 있다. 그는 차라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서쪽의 안에 아예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수도 누크입니다. 에게대는 이누이트에게 덴마크어를 가르치고 루터교 세례를 주며 선교를 시작했죠. 에게대가 자리를 잡자 덴마크 왕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왕실은 처음부터 노리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선교를 허락해준 것도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권을 다시 주장하려는 속셈이었거든요. 원래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왔는데 300년 넘게 연락이 끊기다 보니 우리 땅이라고 우길 근거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 선교사가 거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분이 생긴 거죠. 왕실은 자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와 상인을 보내고 곧이어 군대까지 주둔시켰습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깃발을 꽂은 셈이죠. 그때부터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식민지가 되자 덴마크는 곧바로 자원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고래기름이나 바다표범 가죽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고래기름은 등불연료로, 가죽은 사치품으로 꽤 비싸게 팔렸거든요. 그러던 19세기, 엄청난 게 발견됩니다. 그린란드 서쪽 해안에서 빙정석이라는 광물이 나온 겁니다. 얼음처럼 투명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이게 알고 보니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물질이었습니다. 이 빙정석을 쓰면 알루미늄의 녹는 점을 훨씬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적게 드니 알루미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20세기 들어서 알루미늄은 산업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가볍고 튼튼해서 비행기, 자동차, 건축자재에 다 들어갔거든요. 특히 세계대전 때 전투기를 찍어내려면 알루미늄이 필수였죠. 그런데 이 귀한 빙정석이 전 세계에서 유독 그린란드에서만 대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당연히 이 광산을 독점했습니다. 1856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했고 전 세계 알루미늄 산업이 덴마크 손에 달리게 됐죠. 이 광산은 100년 넘게 파내다가 1987년에야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렇게 덴마크가 빙정석 하나로 벌어들인 돈은 현재 가치로 약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린란드로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덴마크로 갔죠. 정작 광산에서 일한 건 그린란드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덴마크가 원한 건 자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사람도 바꿔야 했죠. 덴마크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늘 불안한 식민지였습니다. 이누이트는 덴마크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언제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덴마크는 동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이누이트를 덴마크인으로 개조하겠다는 거였죠. 이누이트는 수천 년간 자기들만의 문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자기들 언어가 있었고 정령을 믿는 토착신앙이 있었죠. 덴마크는 이걸 미개하다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은 토착신앙을 금지시키고 루터교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누이트어를 금지하고 덴마크어만 쓰게 했죠. 그래도 언어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그린란드의 공용어는 이누이트어거든요. 하지만 종교는 달랐습니다. 토착신앙은 사라지고 인구의 95%가 루터교도가 됐습니다. 1953년에는 그린란드를 식민지에서 본토의 일부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도 덴마크 시민권을 받았죠.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를 근대화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1951년 덴마크 정부와 덴마크적 십자사가 실험을 하나 시작했죠. 5살에서 9살 사이의 이누이트 아이들 22명을 덴마크 본토로 데려간 겁니다. 명목은 엘리트 교육. 이 아이들을 덴마크식으로 교육시켜서 나중에 그린란드를 이끌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전부 고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고아만 데려가는 거였는데 막상 고아가 부족하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까지 데려간 거였죠. 22명 중 실제 고아는 6명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덴마크 가정에 맡겨지거나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그린란드어는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편지도 덴마크어로만 써야 했고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했죠. 그렇게 수년 뒤 아이들 중 일부가 그린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죠. 아이들은 자기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란드어를 잊어버렸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완전한 덴마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누이트인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 아이들은 평생 정체성 혼란에 시달렸습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22명 중 절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에야 덴마크 총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70년이나 지나서였죠. 정부가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 실험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사과를 받을 수 있었던 생존자는 6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여성들에게 피임 시술을 한 겁니다. 그린란드 인구가 너무 빨리 는다. 이러면 복지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게 덴마크 정부의 논리였죠. 그래서 병원에서 여성들에게 피임 장치를 넣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동의도 없었습니다.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 건강한 시술이라고 속여서 장치를 넣거나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시술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당한 피해자만 4,500명이 넘습니다. 당시 그린란드 전체 인구가 27,000명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둘 중 한 명이 본인도 모르게 시술을 당했다는 얘기죠. 2022년에야 덴마크 총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과거 덴마크 당국이 그린란드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그린란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0년 넘게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한마디로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린란드 사람들은 덴마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남에게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렇게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치권 요구가 커졌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해달라는 목소리였죠. 결국 1979년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수립됐고 자치의회도 생겼죠. 교육과 의료 같은 내부 문제는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권을 얻자마자 그린란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985년 유럽 공동체 탈퇴를 결정한 겁니다. 덴마크가 1973년에 유럽 공동체에 가입할 때 그린란드도 같이 끌려 들어갔거든요. 그린란드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럽 공동체의 어업 정책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어업이 거의 유일한 산업이었습니다. 수출의 90%가 새우랑 생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럽 국가들 배가 그린란드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아갔습니다. 그린란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리 바다에서 우리 마음대로 고기 못 잡게 하면서 무슨 동맹이냐. 그린란드 주민들은 투표를 했고 53% 찬성으로 공동체 탈퇴가 결정됐습니다.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한 첫 번째 지역이 됐습니다. 그린란드가 스스로 내린 첫 번째 큰 결정이었습니다. 300년간 덴마크가 다 결정했거든요. 식민지가 될 때도 유럽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물어본 적 없었죠. 이번에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직접 투표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더 큰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큰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사법권, 경찰권, 해양병비권이 그린란드로 이전됐죠. 지하자원에 대한 권리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제 법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진 겁니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덴마크와 협상을 거쳐 독립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막을 수 없죠. 하지만 법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진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그린란드 정부의 예산 절반이 덴마크에서 오는 보조금이거든요. 매년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이 넘는 정도가 덴마크에서 들어옵니다. 인구가 5만 6천 명이니까 1인당 1,000만 원 넘게 받는 셈입니다.
이 돈으로 병원도 돌리고 학교도 운영하고 도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립하는 순간 이 돈이 끊기게 되죠. 반대로 덴마크 입장에서도 그린란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일단 영토 문제가 큽니다. 그린란드가 빠지면 덴마크는 유럽의 작은 소국이 되지만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달라지거든요. 자원과 북극 문제도 있죠. 그린란드 밑에 히토류, 우라늄, 석유가 묻혀 있는 데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새로운 항로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쥐고 있어야 북극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매년 7천억을 주고 이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덴마크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인 거죠. 겉으로는 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꽉 붙잡아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린란드도 이걸 알지만 당장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대체할 산업이 전무하거든요. 어업 말고는 딱히 돈 벌 수단이 없습니다. 땅 대부분이 얼음이라 농사도 안 되고 도로는 전국 다 합쳐봐야 160km도 안 됩니다. 도시끼리 연결도 안 돼서 비행기 아니면 못 다니죠. 공장을 세우려야 세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대학이 하나뿐이라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하죠. 덴마크가 300년 동안 자원은 퍼갔으면서 정작 홀로서기에 필요한 산업 기반은 전혀 안 닦아놨거든요. 단물은 다 빨아먹고 혼자서는 못 서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장 독립하면 다음 달부터 공무원 월급을 못 줍니다. 병원도 문을 닫아야 하죠. 그래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독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찬성률이 39%로 뚝 떨어집니다. 마음은 떠나고 싶은데 현실은 돈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돈 문제를 해결해줄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었죠. 2019년 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 다시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미 1946년에 트루먼 대통령도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주겠다며 매입을 제안한 적이 있었죠. 지금 가치로 치면 15억 달러가 넘는 큰 돈입니다. 물론 덴마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이 얼음 땅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북극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린란드가 미국과 러시아, 유럽 딱 한가운데 박혀 있거든요.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쏘면 무조건 그린란드 하늘을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여기가 미사일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최전방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1951년에 덴마크와 협정을 맺고 그린란드 북서쪽에 거대한 툴레 공군기지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피투피크 우주기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미국의 군사기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는데 정작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편입 찬성 여론이 고작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만한 뼈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1953년 미군이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지를 넓혀야 하는데 하필 그 자리엔 수백 년간 이어온 이누이트 마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들을 주저없이 강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단 4일 만에 100여 명의 주민을 130km 떨어진 북쪽으로 내몰아버렸죠. 짐 쌀 시간조차 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뺏어버린 겁니다. 쫓겨간 곳은 사냥터도 바다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결국 공동체는 무너졌고 이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68년에는 더 큰 사고가 터집니다. 핵폭탄 4발을 싣고 그린란드 상공을 돌던 미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겁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기습에 대비해 핵무장 폭격기를 24시간 띄워놓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에 화재가 발생한 거죠. 비행기는 얼음판 위로 곤두박질 쳤고 그 충격으로 핵폭탄이 파손되면서 플루토늄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핵폭발은 없었지만 방사능이 얼음과 바다를 뒤덮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수개월간 잔해를 수거하긴 했지만 결국 폭탄 하나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차가운 바다 깊은 곳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죠.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덴마크한테 300년을 시달렸는데 미국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필요할 땐 원주민을 쫓아내고 심지어 땅과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까지 시켰으니까요.
덴마크도 싫고 미국도 싫다. 이게 그린란드의 솔직한 심정인 겁니다. 하지만 마냥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은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그림의 떡이었던 땅 밑 자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기회의 땅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주목받는 게 히토류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죠. 문제는 이 시장의 7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선 중국한테 목덜미를 잡힌 셈이죠. 중국이 수출을 끊어버리면 당장 공장을 멈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린란드에 이 히토류가 대량으로 묻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서방 세계에선 중국 의존도를 끊어낼 유일한 탈출구가 열린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바닷길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 항로가 뚫린 건데 이 길로 가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거리가 30% 넘게 줄어듭니다. 엄청난 물리혁명인데 그린란드가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원은 넘쳐나고 위치는 요충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는 땅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2019년에 거절당했을 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2025년 재집권 후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동맹국 땅을 두고 군사력까지 운운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국도 일찌감치 그린란드에 손을 뻗어왔습니다. 2016년에는 홍콩 기업이 버려진 해군기지를 사들이려 했다가 덴마크가 막았고 2018년에는 국영기업이 공항건설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이 기겁을 했죠. 중국이 북극에 군사적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며 덴마크를 압박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인구 56,000명의 조용한 얼음섬이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국들의 힘겨루기 장소로 변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결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간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죠. 2025년 1월 무태 에게데 총리가 신년사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족쇄를 풀어야 할 때가 됐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못 박은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독립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죠. 이 선언으로 2025년 4월 총선은 사실상 독립 찬반 투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론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에게데 총리 쪽은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데 차라리 주도권을 갖고 당당하게 협상하자는 직진파입니다. 반대쪽은 덴마크 울타리를 벗어나면 바로 미국이나 중국 먹잇감이 된다. 실리부터 챙기자는 현실파고요.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이번에도 돈입니다. 독립하는 순간 국가 운영비의 절반인 덴마크 보조금 7천억이 증발합니다. 이걸 메우려면 히토류를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에게데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광산 개발을 막겠다라고 공약해서 당선된 인물이거든요. 우라늄 오염은 안 된다며 다된 채굴 사업도 법으로 막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청정자연을 지키는 게 그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독립을 하려니 자기가 틀어막았던 그 광산문을 제 손으로 다시 열어야 하는 겁니다. 환경을 지키자니 돈이 없고 돈을 벌자니 신념을 버려야 하는 상황.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죠. 게다가 자원 개발은 당장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10년은 걸리거든요. 독립한다면 당장 다음 달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미국한테 붙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거든요. 미국 편입 찬성이 6%밖에 안 나오는 건 과거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 때문이 더 큽니다. 그린란드는 지금 병원비, 대학학비가 전부 무료인 북유럽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린란드가 미국이 되면 맹장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이 깨지고 대학 가려면 빚을 져야 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선 돈 좀 더 벌자고 이 모든 복지 시스템을 포기하라고? 라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덴마크 그늘에 있자니 식민지의 족쇄가 답답하고 독립해서 나가자니 가난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한테 가자니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 30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문이 열리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300년 전에는 성교의 전초기지로, 100년 전에는 알루미늄 공급처로 쓰였습니다. 70년 전에는 소련 미사일을 감시하는 군사 요충지였고, 지금은 히토류와 북극 항로의 길목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그린란드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온전한 주인이었던 적이 없죠. 자원은 빼앗겼고 아이들은 강제로 끌려갔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홀로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손을 벌려야 하고 떠나고 싶어도 돈이 발목을 잡는 현실 때문입니다. 덴마크도 싫고 미국도 싫지만 당장 혼자 설 힘은 없는 상황. 300년 넘게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아온 그린란드는 과연 온전한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